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금융업종 담당하시는 안영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키움증권에 금융업종은 은행주만 커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작년 9월부터 입사를 해가지고 네, 증권이랑 보험 업종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 9월만 해도 혹시 이 정도의 분위기를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그때는 거의 그 작년에 도입됐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쵸. 약간 좀 끝나가는 대응하고자 네네네 약간 좀 끝물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갑자기 또 핫해질 기간이 올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저는 금융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어쨌든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금융업종에 대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올렸을 때 시장에서 조회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저는 진짜 거의 이 10년 동안 이 키움증권 방송을 하면서 처음 봅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뭐 증권주 얘기를 하자면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최근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새 정부 모멘텀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전체적인 코스피 모멘텀은 아마 그 전에 나오셨던 저희 시황 담당하시는 한지영 연구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증권 담당자로서 사실 보면은 네. 약간 좀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을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좀 더 약간 이어질 좀 수 희망이로지만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기는 한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증권주가 굉장히 셌을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은 항상 이제 코스피가 엄청난 대상승장을 보이기 전에 약간 증권주가 먼저 엄청나게 좀 올랐다. 아니 잠깐만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코스피 이제 대상승장이 온다는 얘기인가요? 뭐 온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 사례를 역사적으로는 봤을 때 그랬었다. 네, 근데 이제 그 빈도가 사실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뭐 IT 버블 시기 그다음에 이제 뭐 2009년에 리먼 이후에 대상승장 그다음이 이제 뭐 21년, 22년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상승장 그때도 이제 증권주 좋았죠. 네, 기억납니다. 그때 증권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먼저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약간 좀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코스피 그 K 증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조롱의 대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참 방송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얘기, 코스닥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한지영 연구위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야, 이렇게 기대감을 받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요. 그 안에 그 중심에 증권주와 보험업종이 또 이렇게 자리하게 될 줄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증권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때는 시장의 대상승장이 오기 직전이 많았었다고 하니까 몇 차례 있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한번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고 계시는 안영준 연구원님이었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법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상법 개정안이 그 전 정권에서 한번 발의가 됐었죠. 됐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님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5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다시금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상황이어서 뭐 큰 이변이 없다면은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뭐 위석수나 아니면은 뭐 이제 대통령도 그 의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과거부터 언급을 좀 많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뭐 이슈가 없다면은 뭐 부드럽게 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증시도 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면서 뭐 저희 같은 뭐 증권 업종이나 뭐 보험 업종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상법 개정안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주주분들에게 그래 이거 해야 되는 일이야, 주식 투자에 코스피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야라고 약간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은 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는 뭐 상법 개정안도 있지만 네. 뭐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자기주식 의무 소각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 소각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크게 제일 많이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이제 사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요거를 이제 법제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집중 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쵸. 예, 요게 이제 상법 개정안의 좀 핵심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과거에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 이유로 많이 그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 이제 그 대주주랑 소액주주의 그 이익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범위가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가 하는 뭐 경영 활동이 소액주주에게는 약간 좀 피해가 될 수 있다. 그쵸. 예, 요런 부분이 이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해왔다. 약간 요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그렇게 이제 뭐 그 이사의 뭐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하고 집중 투표제를 도입을 한다는 거는 그 소액주주가 경영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약간 좀 법제화 해놓겠다라는 위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옛날에는 소액주주가 사실 경영 참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가 꼭 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계를 좀 밟아가면서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우리도 이제 밸류업 계속 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증시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보고 계신 게 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또 의무적인 어떤 부분들을 계속 부과한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뭐 몇 % 이상 뭐 소각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으면 뭐 이제 뭐 비용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의무화가 좀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 주식을 의무적으로 뭐 소각하게 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사실 저는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하게끔 만드는 약간 좀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뭐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자기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옛날에는 이 자기 주식에 대한 활용처가 굉장히 좀 다양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다가 뭐 처분해서 뭐 자본을 뭐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좀 뭐 지배구조를 만드는데 약간 좀 우호적인 이갈권을 가진 지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법적으로 금지가 됐는데 뭐 분할을 할 때 이제 뭐 자기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이제 뭐 분할하는 법인에 대해서 뭐 그 지분을 부여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약간 좀 자기 주식의 그런 그 소액주주에 대한 비우호적인 활용,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컸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회사들이 자기 주식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마라. 그렇죠. 악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좀 가장 크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만약에 자기 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뭐 자기 주식을 활용해서 만들어왔던 지배구조를 어떻게든 한 번은 좀 뒤집을 필요가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정책적인 방향성 때문에 한 번은 좀 이렇게 대격변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전체적인 이제 뭐 기업 지배구조를 한번 뒤집는 그런 대전환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 되겠어? 약간 이렇게 사실 뭐 코스피나 뭐 한국이 뭐 그게 되겠어?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제일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마 대한민국을 제일 내려칠 거예요. 네. 아, 한국이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안영준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면 확실히 뭔가 대격변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건 왜 이런 것들의 최대 수혜주가 보험업종과 증권업종 쪽으로 꽂히는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네. 네, 돈이 많아서인가요? 네, 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이 네. PBR이 낮은 회사들, 네, PBR이 낮은 회사들이랑 뭐 자기 주식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그 주주환원을 원래 좀 그래도 열심히 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거 이제 소각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금융사들이 잘 운용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네.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넓다고 봐야겠죠. 이미 벌써부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게 지주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주사와 금융사들이 자기 주식 비중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업종별로 한번 전망이 어떤지 한번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보험업종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사실 저는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시선을 유지를 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배구조 테마 말고 전체적인 업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그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보험사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네, 왜냐하면 사실 보험사들은 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는 게 뭐 다른 금융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다른 금융사들과의 다른 점은 부채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채가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때는 보험사는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주는 이제 보험사들이다. 이렇게 아마 시장에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이제 사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약간 좀 긴축 정책을 할 때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수혜가 되고.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뭐 다른 일반 회사들은 약간 좀 뭐 안 좋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보험사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좋다. 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업황은 썩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2023년부터 회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IFRS 17이라는 새로운 보험 회계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이 보험사들 간의 출혈 경쟁이 지금 굉장히 좀 심해졌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지금은 네, 굉장히 좀 보험 그 신계약 판매에서도 보험사들이 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쟁도 좀 심해졌겠네요. 네, 경쟁이 좀 굉장히 치열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결국에는 뭐 영업을 잘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주주환원을 잘 해야지 보험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텐데 경쟁도 너무 세서 뭐 영업도 잘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내려가는 거랑 이제 당국의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주환원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업황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보험업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각이 꾸려진 다음에 이제 뭐 보고서에도 적어놨지만 뭐 이런 뭐 실손 보험에 대한 뭐 개혁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측면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것도 번 돈을 이제 나눠주는 게 결국에는 단순화하면은 그게 주주 친화 정책인데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사실 보험업종들은 막 공세를 펼칠 때가 아니라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주 친화 정책까지 억지로 또 떼어줘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업의 이익단에서는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얘기가 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증권업종은 얘기가 좀 다릅니까? 네, 증권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는 보험사들은 안 좋다 그랬는데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좋죠. 네. 네. 주식을 많이 하시니까 일단.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권사들은 크게 이제 돈을 버는 구조가 이제 그 매매 수수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금융 쪽 IB라고 하죠. 기업금융 쪽이랑 마지막은 이제 자체적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약간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인데 네. 금리가 내려가면은 다 좋습니다. 예,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뭐 증시도 굉장히 좀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서 브로커리지 쪽 매매 수수료도 굉장히 좀 증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기업금융 쪽에서도 금리가 내려갈수록 이제 회사들이 그동안에는 자금 조달을 못했다가 그러네요. 네, 금리가 높았을 때는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못했다가 금리가 낮았을 때는 이 돈을 좀 한번 좀 많이 빌려보자, 땡겨보자 이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금융 쪽의 실적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운용 쪽도 뭐 증시도 좋고 대부분이 이제 그 증권사들은 채권으로 운용을 하는데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평가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증권사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게 이제 뭐 기본적인 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뭐 최근에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거에 대한 수혜를 많이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만약에 진짜로 대상승장이 온다면 이게 진짜 전조 형상일 수도 있겠고요. 네. 앞으로도 증권주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보험주와 증권주 중에서 지금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골라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증권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제 많이 올랐는데 네,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오르긴 해서 조금 부담이 있기는 한데 네네. 네, 저는 이제 뭐 그 보고서에도 작성을 했지만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황이 좋아져서 실적도 좋기는 한데 네. 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그래요?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왜냐하면 전체 이제 그룹의 미래에셋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은 네. 상장사가 미래에셋 증권, 그 다음에 미래에셋 생명, 미래에셋 벤처투자 이렇게 세 개의 상장사가 미래에셋 그룹의 상장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요 상장사들의 공통점이 이 위에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 미래에셋 캐피탈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로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미래에셋 증권의 주가에 도움이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위에서 미래에셋 증권의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급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분을 많이 늘린 다음에 뭐를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위에 지분율이 높으니까 주주환원을 늘릴수록 상위사에 대한 그 효용이 굉장히 커진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거의 한 그러네. 네, 70~80%를 거의 뭐 위에 회사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지배력이 더 세지는 거네요. 네, 주주환원까지 늘려버리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배력을 올리는 동시에 주주환원도 크게 늘려버리면은 뭐 주주환원도 동참하면서 그럼 서로 좋은 거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오. 그게 이제 가장 먼저 그 시행한 회사가 바로 메리츠 야, 금융지주가 네, 그렇구나. 대주주의 지분율을 많이 확보하면서 주주환원을 최대로 늘리는 네, 그래서 뭐 대주주와 뭐 소액주주의 그 뭐 이익을 일치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방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에셋증권이 물론 이제 실적도 좋아지겠지만 요런 약간 뭐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있다. 그래서 증권업종 내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프레임이네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킨다. 네, 맞습니다. 주주 환원까지 해주면은 대주주의 이익 지배력이 더 늘어나고 소액주주도 좋고 대주주도 좋고 네. 예, 이런 상황을 미래에셋 증권이 만들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군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메리츠증권 주가 갔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 진짜 뭐 하늘이 어딘가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뭐 그런 흐름들을 똑같이 재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약간 시스템을 잘 갖춰놨다라는 점에서 그럼 보험업종은 그냥 뭐 일단은 참고만 하는 정도?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네. 보험도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황이 좋지는 않은데 네. 최근에 이런 그 뭐 상법이나 지배구조 쪽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삼성생명. 그럴만하네요. 네. 왜 그런지 알겠네요. 네, 맞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한 8.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민주당이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좀 많이 해왔습니다. 금산분리에 저촉이 된다 해서 맞네요.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 한번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삼성그룹 쪽에 대해서도 약간 챌린지가 들어올 거고 그거의 핵심은 이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지분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을 하면은 어떻게 써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네. 결국에는 보험은 업황이 중요한 게 아니군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업종과 증권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안영준 연구원께서 굉장히 쉽게 좀 잘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업황상으로는 증권업종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고요. 그 중에서 또 지배구조 개편을 이제 주주 환원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미래에셋증권이 또 탑픽으로 얹어진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원님과 함께할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